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피 선생은 오랫동안 뛰어난 성악가로 명성을 날렸던 지방의 음악 교사였다. 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음악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무렵이었다. 학생들이 자기 앞으로 다가와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학생이 말을 걸면 목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누구인지를 알았다. 이런 일이 점점 더 빈번해지자 피 선생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멋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에 휩싸이기도 했다. 가끔은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상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앞에 아무도 없는데도 사람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다. 거리를 거닐다가 소화전이나 주차요금 자동 징수기를 보면 마치 아이들의 머리라도 본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그리고 가구의 장식을 향해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가 아무런 대답이 없어 깜짝 놀라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도 처음 한동안은 그가 착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웃어 넘겼다. 피 자신도 웃었다. 그에게는 남다른 유머 감각이 있었고 선문답처럼 들리는 연설과 과장이 그의 장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음악적 재능도 여전히 눈부시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달리 아픈 데도 없었고 건강이 전보다 나빠진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그의 실수들이 어찌나 익살맞으면서도 재기가 넘쳐 보이던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또 앞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에 그가 당뇨병에 걸리고 나서부터였다. 당뇨병이 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피 선생은 안과를 찾아가 진찰을 받고 자세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선생의 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에 문제가 있네요. 저보다는 신경 전문의에게 가보세요. 라고 말했다. 피 선생이 나를 찾아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일반적인 의미의 치매 증상이 없다는 것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는 교양이 넘치는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는 데다 상상력과 유머 감각도 풍부했다. 그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정도였다. 그러나 약간 이상한 점도 있었다. 나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뭔가가 이상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느낌으로 그의 귀는 분명 나를 향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눈은 아닌 것 같았다. 보통 평범하게 사람을 쳐다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눈, 오른쪽 귀, 뺨을 거쳐 다시 오른쪽 눈으로. 마치 내 얼굴의 부분을 자세히 연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 얼굴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표정 변화는 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그 당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자신할 수 없다. 그저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을 뿐이었다. 시선 처리와 표정이 남들과 약간 달랐던 것이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 아니 훑어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나요? 하고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눈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시각적인 문제도 못 느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하지만 가끔씩 실수는 해요. 잠깐 밖으로 나와 그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다시 방으로 돌아와 보니 피 선생은 창가에서 평온하게 창밖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바라보고 있었다기보다는 듣고 있었다. 차 다니는 소리가 들리네요. 저기 멀리서 기차 소리도 들리고요. 마치 교향곡처럼 들리지 않나요?
혹시 오네게르의 퍼스픽 231이라는 곡을 아시나요? 정말로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이런 멀쩡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까? 검사를 해보자고 하면 혹시 언짢아 하지 않을까? 물론 그러셔야죠, 의사 선생님. 늘 하던 일상적인 검사인 근육 강도, 팔다리 협조 기능, 반사 반응, 피로도 검사 등을 하는 사이에 불안감은 조금 가라앉았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처음으로 이상한 점이 눈에 띈 것은 반사 반응을 검사할 때였다. 왼쪽 구두를 벗기고 열쇠로 발바닥을 긁자 작은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시시해 보일지는 몰라도 이것은 반사 반응을 검사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그런 다음 그에게 신을 신어도 좋다고 말하고 검안경을 준비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1분이 지나도록 신을 신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좀 도와드릴까요? 뭘요? 누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선생님이 신을 신는 건 말입니다. 아차, 신을 깜빡했군. 그는 마치 독백이라도 하듯 신 하며 난감해했다. 나는 다시 말했다. 선생님의 신 말이에요. 조금 전에 벗어놓았던 신 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래쪽을 찾았지만 엉뚱한 곳만 열심히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의 시선이 자기 발에 가서 딱 멈추었다. 이게 내 신 맞죠?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아니면 그가 잘못 본 것일까? 손을 자신의 발에 갖다 대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게 제 신 맞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의 발이에요. 신은 저쪽에 있어요. 그런가? 어쩐지 발인 것 같더라니. 농담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님 미쳤을까? 아니면 정말 눈이 안 보이는 것일까? 이게 바로 그가 말하던 이상한 실수라면 그것은 내가 본 중에 가장 이상한 실수일 것이다. 더 이상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나는 그가 신을 신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피 선생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듯 태연했다. 아니, 오히려 즐기고 있는 듯 했다. 나는 다시 검사를 시작했다. 왼쪽에 놓인 물건을 못 보는 일이 가끔 있기는 했지만 시력은 바닥에 떨어진 바늘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았다. 그의 눈은 사물을 보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를 펼쳐서 그에게 보여준 다음 그 잡지에 어떤 사진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반응은 아주 이상했다. 그의 눈은 내 얼굴을 쳐다볼 때처럼 여기저기로 빠르게 옮겨다니며 각각의 세세한 특징을 잡아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밝게 빛나는 것이나 색채, 형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설명을 했다. 그러나 결코 장면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마치 레이더 화면이라도 확인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은 잘 보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사진의 전체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았고 말을 하려 들지도 않았다. 풍경이나 전체적인 장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하라 사막의 사진이 실린 잡지의 표지를 보여주었다. 이 사진이 뭐로 보이시나요? 강이군요. 물 위에 테라스가 딸린 작은 집이 있고 사람들이 테라스에 나와 식사를 하고 있고요. 색색의 파라솔이 여기저기 보이네요. 그는 표지에서 시선을 떼고 허공을 보면서 사진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꾸며대며 말하고 있었다. 사진에 있지도 않은 강, 테라스, 색색의 파라솔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미소를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는 검사가 다 끝났다고 여겼는지
모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뻗어 아내의 머리를 잡고서 자기 머리에 쓰려고 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것일까? 그런데도 그의 아내는 늘 있어온 일이라는 듯 태어난 모습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신경학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이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증세가 심각해 보이기도 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할 정도인 사람이 어떻게 음악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한 번 더 그를 만나봐야 했다. 그것도 그의 평소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바로 그의 집에서. 며칠 뒤 나는 피 선생의 집을 방문했다. 내 가방 안에는 시인의 사랑의 악보와 지각검사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피 선생의 부인은 세기말에 베를린을 연상시킬 정도로 천장이 높은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방 가운데에는 고풍스러운 베젠도르퍼 피아노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악보대, 악기, 악보 등이 놓여 있었다. 책도 있고 그림도 있었지만 주인공은 뭐니 해도 음악이었다. 피 선생이 들어왔다. 그러나 정신은 딴 곳에 가 있는 것 같았다.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면서도 그는 자꾸만 커다란 벽시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방향을 바로잡고 내게로 다가와 악수를 했다.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최근에 열렸던 연주회와 공연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약간 주저하며 그에게 노래 한 곡을 청했다. 시인의 사랑이군요. 그는 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어쩌죠? 이젠 악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반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나는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오래된 피아노 덕분인지 어쨌든 내 피아노 연주도 꽤 그럴듯하게 들렸다. 피 선생의 목소리는 나이 든 티를 숨길 수는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풍성한 성량은 마치 피셔 디스카우의 목소리를 빼닮은 듯 했다. 완벽한 기와 목소리, 그리고 반짝이는 음악적 지성이 어우러진 그런 음악학교가 단지 동정심 때문에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피 선생의 관자협에는 분명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피질은 음악에 관한 한 완벽했다. 문득 마루협과 뒤통수협, 그 중에서도 시각에 관여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신경검사를 하려고 가지고 온 정다면체들을 써보기로 했다. 나는 우선 하나를 꺼내서 물었다. 이게 뭐죠? 정육면체죠. 그럼 이건요? 두 번째 것을 보여주며 물었다. 그는 좀 자세히 살펴봐도 되냐고 묻고 나서 날렵하게 여기저기를 만져보고 대답했다. 12면체네요. 더 이상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전 23면체라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추상적인 형태를 인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렇다면 사람의 얼굴은? 나는 카드 한 벌을 꺼냈다. 그는 모든 카드를 제대로 골라냈다. 잭, 퀸, 조커까지도. 그러나 카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모두 정형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그가 얼굴을 보고 구별해냈는지 아니면 그냥 패턴만을 보고 골라냈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나는 가방에 넣어온 만화책을 보여주기로 했다. 이번에도 그는 대체로 정확히 골라냈다. 처칠의 시거, 슈노즐의 코. 그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누구의 얼굴인지 금방 알아맞혔다. 그러나 만화 역시 형식적이고 도식적이기는 매한가지였다. 나는 그가 진짜 얼굴, 즉 사실적으로 표현된 얼굴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소리가 안 나오게 한 채로 텔레비전을 틀자
베티 데이비스의 초창기 영화가 나왔다. 러브씬이 나오는 장면이었다. 피 선생은 배우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베티 데이비스를 원래부터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정말 기가 찰 노릇은 그가 그녀나 상대 배우의 얼굴 표정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텔레비전 속 장면은 아주 격렬한 장면으로 열정과 놀라움, 반감과 분노가 교차하다가 결국 화해에 이르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 선생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영화에 대해 그가 하는 말들은 횡설수설 그 자체였다. 화면 속 장면이 영화의 비현실성, 즉 헐리우드의 세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현실 속 사람들의 얼굴은 좀 더 잘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벽에는 그의 가족, 동료, 제자, 그리고 그 자신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사진들을 한데 모아 그에게 보여주면서 조금은 근심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는 영화를 보여주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어처구니 없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실제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그는 거의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가족도 동료도 제자도 자기 자신조차도. 아인슈타인의 사진은 알아봤지만 그것은 특이한 머리와 코수염 덕분이었다. 그는 아인슈타인 말고도 한두 사람을 더 알아봤다. 아, 폴! 동생의 사진을 본 그가 말했다. 각진 턱, 커다란 이, 폴이라면 언제든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알아본 것이 정말 폴이었을까? 폴의 얼굴 특징 중에 한두 가지만 보고 이 사람이 폴이구나 하고 나름대로 추정한 것은 아닐까? 뭔가 뚜렷한 특징이 없는 경우에는 결코 사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인지력, 직관력 장애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전반적인 인지 방식에 뭔가 근본적인 잘못이 있었던 것이다. 사람의 얼굴을 대할 때 그가 보이는 반응은 마치 추상적인 퍼즐 검사를 받는 사람처럼 보였다. 심지어는 친척이나 친한 사람의 사진일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을 대하듯 건성건성 보고 말 뿐이었다. 아는 사람의 얼굴을 대하는 표정이 전혀 아니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의 특징을 찾아내려는 태도를 보였다. 사람을 대한다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그저 형태로만 대했다. 게다가 자신이 본 것을 표현하는데도 무관심했다. 우리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개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개성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피 선생에게는 얼굴이 전혀 그런 구실을 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얼굴의 겉모습도 얼굴 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개성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의 집에 오기 전에 꽃집에 들러 화려한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샀고 그것을 윗주머니에 꽂고 있었다. 나는 그 꽃을 빼서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그는 마치 표본을 받아든 식물학자나 형태학자 같은 행동을 했다. 꽃을 받은 사람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길이가 15cm 정도군요. 붉은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초록색으로 된 기다란 것이 붙어있네요. 나는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맞아요. 그게 뭐 같나요? 뭐라고 콕 꼬집어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는 당혹한 표정을 지었다. 플라토닉 다면체 같은 그런 단순한 대칭성은 없네요. 하지만 나름의 고차원적인 대칭성은 있을지 모르겠군요. 혹시 꽃일지도 모르겠네요. 꽃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꽂힌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딱 잘라 말했다.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내 말에 그는 다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고차원적인 대칭성을 냄새로 알아내라는 말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는 점잖게 그것을 코에 갖다 댔다. 그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았다. 예쁘군요. 철 잃은 장미. 정말 천국 같은 향기예요. 그는 장미, 백합 하고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시각이 아니라 후각을 통해 실체를 인식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검사를 해보았다. 아직은 초봄이라 날이 추웠다. 나는 외투와 장갑을 소파에 벗어두었었다. 나는 장갑을 들어올리며 뭐냐고 물었다. 조사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는 장갑을 손에 들고 마치 기하학적인 형태를 조사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조사해 나갔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표면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주름이 잡혀 있군요. 또 주머니가 5개 달려있는 것 같군요. 말하자면 그가 주저하며 말했다. 맞습니다. 설명을 하셨으니 이제 그게 뭔지 말해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가를 넣는 물건인가요? 그래요. 그런데 뭘 넣는 거죠? 안에다 뭔가를 넣는 거겠죠? 피 선생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잔돈 주머니일 수도 있겠군요. 크기가 다른 5가지 동전을 집어넣는. 아니, 어쩌면... 나는 말이 엉뚱한 대로 흐르는 것을 막았다. 뭔가 흔히 보던 것 같지 않나요? 몸에 일부를 넣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의 얼굴에는 뭔가를 알아냈다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우연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는 그는 소리쳤다. 아니, 이거 장갑이잖아! 라고. 이런 모습을 보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쿠르트 골드슈타인의 환자 라누터이다. 그는 물건을 실제로 사용해 보아야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장갑을 보고 표면이 절단되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는 장갑을 보면 그것이 손에 끼는 친숙한 물건, 즉 장갑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그러나 피 선생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어떤 물건 앞에서도 그것을 친숙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다. 시각적인 면에서 볼 때 그는 생기가 없는 추상의 세계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현실의 시각 세계는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현실의 시각적 자아가 없었다. 그는 사물에 대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는 못했다. 휴링스 잭슨은 언어 상실증이나 좌반구 장애 환자들은 추상적이거나 명제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런 환자들을 개에 비유한다. 그러나 피 선생의 뇌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기능했다. 시각세계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면에서 그는 컴퓨터와 똑같았다. 더 놀라운 점은 그가 중요한 특징이나 도식적인 연관관계를 토대로 컴퓨터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구성해낸다는 것이었다. 얼굴의 부분을 그린 그림 세트를 이용해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 때처럼 그러한 도식은 현실과 전혀 대응하지 않더라도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검사로는 피 선생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의 시각적 기억력이나 상상력에는 아직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일까? 나는 그에게 집 근처에 있는 광장을 북쪽에서부터 걸어온다고 상상하면서 거리에 보이는 건물들에 대해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는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은 말했지만 왼쪽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남쪽에서부터 걸어온다고 상상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는 자기의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만을 말했다. 방금 전만 해도 생략했던 바로 그 건물들을 말이다. 그가 방금 전에 마음속으로 보았던 건물들을 이번에는 전혀 말하지 않은 것이다. 아마 그것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가 왼쪽에 있는 것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즉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이며 그것이 시각적 기억력과 상상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만큼은 이제 명백해졌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 그의 내면에는 어떤 시각 세계가 펼쳐지는 것일까? 소설 속 등장인물들을 시각화하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데 거의 환상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 톨스토이가 떠오른 나는 피 선생에게 안나 카레니나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그는 소설 속에 나오는 사건들을 쉽게 기억해냈을 뿐만 아니라 줄거리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각적인 특징이나 시각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시각적인 장면은 하나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는 등장인물들이 한 말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소설에 나오는 인상적인 문장들을 말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들을 거의 단어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확히 기억해서 인용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묘사에 대한 그의 인용은 공허했다. 그의 말에는 감각적이거나 상상적인 혹은 정서적인 현실감이 전혀 깃들어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인식 불능증에 걸렸다고 할 수 있었다.